네, 지금 우리 원내 회의가 예상보다 빨리 끝나서 우리 홍성국 최고위원님께서 지금 오시고 계신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잘 들립니까? 잘 들립니다. 내 지역구는 고향이 아닐 거예요. 무안. 삼석이 형 걸로 가야 되겠네. 예, 거기 고향이. 잘 됐네, 삼석이 형. 예? 네, 예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국민특검 제7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인사 말씀 아마 하고 있을 때 홍성국 최고위원님께서 도착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민특검 7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홍성국 최고위원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병진 의원님, 네, 문금주 의원님, 또 안도걸 우리 의원님 함께 계시고요. 이따가 홍성국 최고위원님께서 발언하시고 나서 우리 초선 의원님들께서도 또 하실 말씀 있으면 이야기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홍성국 최고위원님께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미국채 투자 사건을 브리핑해 주실 건데요. 이렇게 되면 국민특검 102번째 의혹 사건이 사실상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특혜 의혹을 101번째 의혹으로 기록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이 또 102번째 의혹이 된 셈입니다. 이처럼 우리 국민특검이 100대 부정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와중에도 내란 속의 윤석열 정권의 온갖 부정과 비리 의혹은 여전히 진행형임을 온 국민께서 확인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김건희 일가 측근과 내란 수계 일당의 인면수심의 끝은 어디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목숨 걸고 거부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미국채 매입 사건은 대한민국 경제 수장으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이죠.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3중고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줄폐업, 빚더미에 안고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서민경제가 박살이 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질 경제 수장은
원화 가치가 떨어지기를 바라며 달러에 투자한 것이죠. 심지어 국민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으면 본인 인사청문회 이후 팔았다가 다시 또 매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축구팀 감독이 경기를 앞두고 상대팀 승리에 돈을 건 셈입니다. 경주마를 훈련시키는 조련사가 다른 말에 풀베팅한 셈이기도 하죠. 산불이 나서 온 나라가 불에 타고 국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는데 그 산불에 삼겹살을 구워 먹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최상목은 올해 1월 생산, 소비, 투자 모두 감소, 이른바 트리플 감소 소식에 아마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어쩌면 최상목은 우리 경제가 IMF 위기 시절로 돌아가길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경제가 박살이 나야 환율이 치솟아 본인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부총리라니 국민의 혈세로 녹을 먹는 공직자라는 사람이 국민 경제 파탄을 볼모로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고자 했다니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윤석열 파면으로 이 부정비리 정권을 하루빨리 끝장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삽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4월 4일 11시 대한민국이 다시 사는 신호탄이 쏘아지길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홍성국 최고위원님께서 오셨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홍성국 최고위원님은 21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셨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 경제 분야에서는 가장 전문가로 손꼽히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하게 최성목 미국 국채 매입 의혹 사건에 대한 대국민 브리핑을 이제 준비하셨으니까요. 우리 국민께 아마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실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되셨으면 대국민 브리핑을 주로 한 20분 안팎으로 합니다. 네. 홍성국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매우 어려운데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모든 경제에 경고음이 발생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것은 충분히 예측이 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경제 수장은 그 환율이 올라가고 경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 너무나 예측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본인이 투자에 경제 수석 시절에도 미국채에 투자를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총리가 돼서도 계속 투자를 해서 국민적인 지금 분노가 치닫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제가 증거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윤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9월에 한국경제신문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환율 계속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경제수석이 환율이 올라가는데 이 당시에도 이분이 미국채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방치하고 이것을 즐기고 자신의 이익을 가져온 거죠. 그림으로 놓고 보시면 이 빨간색이 이제 우리나라 환율인데요. 2023년부터 쭉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런 대안도 없고 아무런 조치도 없고 특히나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최근에 올라가는 이 국면 올라갈 때마다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소중한 외환 보유고 우리 기업들이 수출해서 해외에서 벌어온 돈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게 외환 보유고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가 어려울 때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고 그래서 환율 가치를 좀 안정시키려고 하는 게 이제 한국은행이 외환 보유고를 풀어갖고서 시장을 개입한다라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달러를 파는데 그 달러를 산 겁니다. 기재부 장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전 국민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노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경제수장이 이런 경우는 우리 IMF 외환위기 때 기억나십니까? 우리 금모으기 운동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국민들이 금을
계속 모아갖고서 이제 팔고 우리나라 금을 갖고서 이제 달러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때 경제수장이 그러면 금을 사재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겁니다.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아마 역적이 되고 국민들이 대단히 분개했을 텐데 어마어마하게 큰 죄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경제부총리가 이런 일을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사람이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외국에 보면 창피해 죽겠습니다.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헌법을 위반해서 마흔역 임명 안 했죠. 헌법 위반, 법률 위반, 이게 본인들이 첫 반응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공직자 재산 신고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들, 이 법률을 떠나서도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래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이에 우리는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됐냐? 그냥 맛이 갔어요. 완전히 맛이 갔는데, 이분이 이제 취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생을 안정시키고, 우리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 역동 경제를 하겠다, 이렇게 취임의 일성을 해놨습니다. 그럼 경제부총리가 돼갖고 1년 반 정도 됐잖아요. 이제 됐으면 뭔가 여기와 관련된 정책을 냈어야 되는데 단 한 가지도 낸 게 없어요. 경제는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슬금슬금 나빠지는 게 계속 유지되어 왔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작년 초에 신년사에서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 내용을 작년 여름 가을까지 해댔습니다. 국민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이런 분이 경제수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오니까 우리 경제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이끌어오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9% 성장률을 이야기하는 외국의 기관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1.5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들의 나이에 따라서 틀리실 텐데요.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62년이고요. 그리고 우리 6.25 전쟁 이후 53년부터 따져보면 72년간 우리나라 경제는 정말 지속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보여왔습니다. 다 두 자릿수에 성장하신 분도 있고 그래도 대충 한 6, 7%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가 1.5가 우리의 실력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부끄럽지도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제 우리의 미래를 이분이 경제수장이 우리의 미래를 끌고 가야 되는데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내다가 한국 경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나오고 있는 어마어마한 뉴스들 오늘 아침 신문도 보니까 무섭더군요. 새마을금고가 절반이 뭐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적자를 나봤다고 나왔는데 이런 얘기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2년 전, 3년 전부터 저희 민주당이 여기에 큰 문제가 많이 있으니 빨리 대책을 세우고 새마을금고 대형화하고 부실 PF 정리하세요 하고 저도 국회의원이었을 때 많이 했고요. 이게 2년 전부터 코로나 물러나면서부터 충분히 예상됐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해오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꼼짝도 안 해왔습니다. 꼼짝도 안 해왔어요. 이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제는 과연 어떻게 해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서민금융, 서민경제, 자영업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눈으로 매일매일 확인하고 계신데 이대로 그냥 방치한 겁니까? 일부러 그런 겁니까? 기업의 이익이요. 작년 8월부터 지금 탄핵 나온 다음부터 15%나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주가 떨어지죠. 우리 국민들이 기업에 이익이 주는데 어떻게 한국 주식을 투자합니까? 이익이 늘어나는 미국으로 가야죠. 이익 늘어나는 다른 나라로 가야죠. 이걸 쭉 보면서도 주식시장에 대해서 아무 소리 안 해서 1,400만 투자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미국이 25% 관세를 한국에 부과한다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윤석열 탄핵과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서 한국 경제는 당장 다음 주부터 어떻게 될지 정말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헌재가 이런 상황을 일정 부분 지연을 시켰지만 다행히 내일 판결을 하게 됩니다.
헌재가 하는 판결은 이렇게 잘못된 대한민국, 잘못된 극우 정권의 경제 정책을 되돌린다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장기 성장률입니다. 1960년부터. 그런데 잘 보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1.4%, 23년에 1.4% 성장했고요. 작년에 조금 올랐다가 올해 또 1.5, 1.4, 아까도 보시다시피 0.9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1%대 나라가 되면은요, 우리나라는 이제 성장은 불가능해집니다. 일본 같이 되는 거예요. 일본이 35년 전에 1%대가 깨지고 내려와서 여적 35년간 헤매고 있습니다. 뭐 요즘 언론에서 보면 뭐 잘 된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30년간 월급이 안 늘어난 나라예요. 그런 일본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가고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내일 윤석열을 탄핵 심판하고 새롭게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것은 바로 우리 경제 성장률을 제자리로 돌려놔서 과거와 같이 높지는 않더라도 2%, 3%는 해야지만 우리가 여윳돈으로 다른 데 투자도 하고 복지도 늘리고 우리가 AI에 대한 대응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력이 되는데요. 1% 아래로 오면 여력이 없어서 전혀 쓸 돈이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이걸 방치하고 있어요. 정부가 역할하는 그 중심에 바로 최상목이 있었던 겁니다. 창피한 줄을 모르고 돌아가면은 당장 때려치고 나갔을 겁니다. 스스로 이걸 나라를 바꾸지 않고서는 경제수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지 아십니까?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1997년도 IMF 외환위기 오기 전에 강경식 부총리는요, 외환위기 안 온다고, 끝까지 안 온다고 하면서 뭐 했냐면, 그해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전국 돌아다니면서 지역 공약, 퍼주기 공약하고 돌아다니다가 그냥 IMF 그냥 갔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지금도 이런 유사한 상황이다라고 제가 국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최근에 보면 아주 우스운 일이 벌어지고 있죠. 상법 개정안이라는 거, 상법 개정안을 해야 되죠. 상법 개정안이라는 것을 이제 나눴는데, 민주당이 이제 주도해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죠. 그런데 금융이나 국무총리나 최상목 부총리는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어제. 그런데 금감원장은 이거 해야 된다라고 또 뻗튕기면서 뭐 사회까지 표명하면서 거의 막장 상태가 됐습니다. 최상목 부총리죠. 경제부총리는 금융위와 산업부 뭐 이런 경제 관련 부처, 특히 금감원 같은데도 본인이 충분히 인솔해서 조직해서 끌고 나가야 됩니다. 정부 부처 간에 이런 질퍽한 싸움이 벌어진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직관리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이 없냐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해외 나가서 중국계 수출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고서 기억들 나실 겁니다. 3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중국 비중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줄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는데 저 거래처가 굉장히 큰 거래처예요. 그런데 여기가 너무 높으니까 좀 위험해. 그러면 딴 데도 늘려야 되겠죠. 그런데 말을 대놓고 기자들 앞에서, 언론 앞에서, 전 세계 언론, 해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중국 비중을 줄이겠다. 그러면 그 고객이 우리랑 거래하겠습니까? 이건 기본도 안 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이 중요하건 안 중요한 걸 떠나서 정책을 시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이미 최상목은 한국 경제를 망치고 이번 내란 사건 이전에 경제가 다 무너진 것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거로 탄핵받은 게 맞았습니다. 그 이후에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지키지 않은 것 또한 탄핵 사유가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 재산까지 미국채 투자해서 한국을 버리고 미국을 투자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은 이런 관료들 그리고 이런 편안함을 추구하는 엘리트들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윤석열 파면을 계기로 이러한 한국의 모든 문제점이 일거에 해결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홍성목 위원님께서 전문가답게 우리 최상목의 미국 국채 매입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아마 오늘 이제 이 홍성국 최고위원님의 브리핑에 대해서 우리 참석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많은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우선적으로 이병진 의원님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네, 평택을의 이병진입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입니다. 자, 미국 국채 30년짜리입니다. 3월 28일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적나라하게 밝혀졌습니다. 이분이 인사청문회 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또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단편 지식에 의한다면은 미국 국채 잇몸으로 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천막 당사의 미비성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증권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국채 ETF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차용해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라고 자문한다면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서도 경제정책의 총괄하는 수장입니다. 환율 방어에 누구보다 책임이 있다 없다? 최상목은 있다. 거기에 책임성을 방기했다. 두 번째, 정책 신뢰도를 추풍낙엽같이 떨어뜨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윤리적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국민의 정서에는 전혀 부합되지 않습니다. 환율 상승 한마디로 원화가 평가절하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이익에 매몰돼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를 했다는 것은 절대 묵과할 수 없는 만행입니다. 우리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공직자의 타락의 전형을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놔둬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내일 윤석열 파면을 통해서 하루빨리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시작점이자 끝점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병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셨고요. 우리 안대근 의원님. 네, 저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고요. 예, 안도골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해서 우리 홍성국 최고위원님께서 아주 시작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보태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상목 부총리는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경제 정책을 사실상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 수석을 했고 이어서 이제 경제부총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경제 정책의 방향을 잡고 또 우선순위를 잡고 정책 기조를 잡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이제 경제 상황이 지금 어떠냐라고 보면은
이거는 뭐 이제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지금 참담한 지경 아니겠습니까? 경제 성장률이 우리 실력껏 하면은 발휘될 수 있는 성장이 지금 잠재 성장률 아닙니까? 그게 2%라고 지금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2%도 좀 제대로 우리가 찾아먹지를 좀 못했잖아요. 작년에 1.4%, 아니죠. 23년도에 1.4%. 그리고 작년에 2%지만은 23년도에 기저가 이렇게 쭉 기저효과라고 그러죠. 베이스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본다면은 2%가 아니죠. 둘이 합쳐서 두 해를 보면 1.7%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본도 우리가 찾아먹지 못하는 이제 경제가 좀 되는 거고, 금년 들어서는 이제 아예 있잖아요. 이제 폭망 수준 아닙니까? 지금 국제투자은행은 0.9%까지 지금 보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은행이 지금 1.5% 지금 봅니다. 1.5% 보는데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한국은행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계속 부과가 되고 이렇게 통상 질서를 있잖아요. 흔들어 놓는다면은 1.4%까지 더 떨어진다라는 숫자를 최근에 이제 발표를 좀 한 겁니다. 지금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이제 경제의 이제 어려움은 가장 취약한 이제 소상공인이라든가 우리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지금 맞고 있는 거죠. 23년도에 자영업자가 100만 명 폐업을 했고 작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금년 1월, 2월 달 보니까 월별 통계를 보니까 두 달에 걸쳐가지고 20만 명이에요. 한 해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 명. 이게 또 추가적인 폐업.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죠. 23년보다, 24년보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자영업자들은 이제 생계의 털을 잃고 지금 거리로 이제 내몰린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려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제 정책 기조는 뭐냐면은 자유방임주의예요. 시장이 알아서 할 거다. 기업이 잘 알아서 할 거다. 라는 거죠. 국가가 뒷짐만 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였어요? 감세한 거죠. 감세를 해주면 기업이 투자를 할 거다. 그렇지만 뭐 기업이 투자가 일어났습니까? 기업이 투자가 일어나긴 일어났어요. 그 투자는 어디서 일어났냐? 미국에서 일어났죠. 우리나라에서 투자가 일어난 게 아니고 미국에서 투자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상황하고도 맞지도 않는 그러한 정책, 그리고 도저히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 헛다리 정책만 있지 않습니까? 추구를 하다가 지금 우리 경제가 이 모양이 되었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우리가 이제 경기를 좀 회복하고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궤도로 좀 올려놔야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지금 보십시오. 윤석열 그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탄핵 소추된 이후에 이제 대행체제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좀 더 정치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념이라든지 이런 데서 벗어나서 제대로 시장을 보고 경제 정책을 할 줄 알았지만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일 시급한 게 이제 경기 회복인데 경기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추경을 지금 해야 됩니다. 추경을 하겠다고 정부가 1월 달부터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추경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3개월 동안 계속 호송하고 있는 겁니다. 핑계가 뭡니까? 국회에서 협의를 해주세요라는 거죠. 국회에서 협의를 하면 우리 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벌써 3개월을 끌었어요. 3개월을 끌으면서 경제는 계속 있지 않습니까? 추락하고 있는 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너무너무도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도저히 민생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불감증에 걸린 어떤 정책이 계속 지금 되고 있다. 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3월 31일 날 전번에 추경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추경 규모가 이제 10조 원이란 말입니다. 10조는 그야말로 이거는 어디다 있지 않습니까? 붙일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추경의 목적, 산불 추경이라고 그럽니다. 산불에 지금 자기네도 5조가 필요하다 하는데 5조 빼고 나면 5조 아니겠습니까? 5조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좀 살 수 있겠습니까? 이미 민주당은 대안을 제시했죠. 35조 정도의 추경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근거가 어떻게 되냐면은 저렇습니다. 금년에 GDP 갭이라는 게 있잖아요. 잠재 성장률 2%인데 한국은행이 실제 성장을 얼마 봤습니까? 1.5. 그것도 잘해야 1.5 아니겠습니까? 그럼 2%, 1.5%를 뺀 0.5% 우리 GDP 갭이죠. 요것만큼은 우리가 정부가 지출을 늘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2% 잠재 성장률을 우리가 달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니멈 성장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0.5입니다. 0.5포인트. 요것을 만들어내려면은 적어도 추경이 35조는 돼야 된다. 저희 이렇게 해서 보면 0.47%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경제를 정상적인 궤도로 올려놓는 데 필요한 정부의 최소한의 역할이 추경이고 그 추경의 규모는 35조 원이 돼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안을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또 추경의 내용도 다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다 제시를 했어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소비 아니겠습니까? 소비 촉진시켜야 된다. 그리고 제일 소비하는데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뭐겠습니까? 검증된 게 지역화폐입니다. 골목상가에 돈이 돌게 하는데 제일 좋은 게 지역화폐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때 가장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우리가 효과를 봤던 게 바로 지역화폐거든요. 그래서 지역화폐도 우리가 하자. 그리고 지역화폐를 예를 들어 10%만 국가가 할인하는데 비용을 지원하자. 예를 들어서 2조를 투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20조에 있지 않습니까? 돈이 시장에 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차곡차곡 해가지고 35조를 만들어놨어요. 정부가 할 일은 뭐냐? 여기서 골라 잡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놨는데 계속 미적거려요. 그리고 나더니 10조 가지고 이제 적다 만다 하니까 결국엔 또 이야기가 뭐냐? 이번 추경은 산불 추경이고 경기 추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부가 말을 했어요. 10조 안에 10조 어디에 쓰겠냐? 자, 첫 번째 산불입니다. 두 번째가 있잖아 통상 산업입니다. 세 번째가 민생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0조를 쓰겠다고 하거든요. 쓰겠다고 한 두 가지 분야가 어딘가요? 산업하고 통상 그리고 민생. 요거야말로 경기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를 살리겠다고 자기네들 있지 않습니까? 추경을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는 뭐 경기를 살리는 추경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자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경제를 살리자는 건지, 경제를 죽이자는 건지. 그러면 경제를 죽이겠다 하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를 들어서, 경제의 기본을 올리만 알고 있는 사람 앉혀놔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는 돌아가거든요. 경제정책을 제대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정책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책 당국자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맥을 못 추고 있다. 경제가 살아날 길을 제시해야 돼. 정부가 경제를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너무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다. 그리고 하루하루 기회손실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독일 다 같이 힘들어요. 근데 중국, 독일이 최근에 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이 오르고 환율이 있지 않습니까? 세져요. 달러 대비 강세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책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호응을 한 거죠. 이 나라는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나라에 돈을 투입해도 되겠구나라고 해서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자금들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거꾸로 돈이 빠지고 있다는 거죠. 왜? 정부가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부에 무슨 희망이 있고 희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돈이 들어오겠냐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 좀 이런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정책이라는 것은 그거잖아요. 시장에 감동을 줘야 돼요. 시장에 정확한 시그널을 줘야 됩니다. 예, 그 정도의 규모와 내용으로 시장의 신뢰도 올릴 수 있는 정도의 추경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우리 민주당의 정책 대안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요만큼만 할까요? 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우리 정말 전문가다운 또 말씀을 잘 주셨습니다. 안도골 의원님. 네, 우리 문금주 의원님도 한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국회 농해수위 소속의 문금주입니다.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안이 어제 국회에 보고가 됐는데요. 탄핵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마은혁 재판관, 헌재 재판관을 임명 안 하는 것, 또 상설특검 추천 안 한 것,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한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을 지금 수차례 행사를 해왔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탄핵안 발의가 되기도 전에 이미 최상목은 경제부총리로서 경제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진직 경질되거나 스스로 물러났어야 된다. 앞서 여러 우리 전문가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경제가 1%대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 것은 과거 IMF 또 국제금융위기 코로나 때 외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들 특별한 그런 위기상, 대외적인 위기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최상목이라는 이런 이 걸림돌들 때문에 2년 연속 1%대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 거거든요. 이거는 경제 수장으로서 진직 자리를 내줘야 된다.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30조 이상 또 재작년에 56조 해서 86조 세수 결함 때문에 지방이 엄청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고흥보성 장흥 강진이 지역구인데 우리 전남도 같은 경우도 당연히 내려와야 될 교부세가 3, 4천억씩 매년 구멍이 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시군 단위에도 3, 400억씩 교부세가 감소가 됨으로써 당연히 주민들에게 나가야 될 복지비 지출이랄지 여러 가지 지역 현안 사업들이 큰 차질을 비추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전혀 사과랄지 책임지는 그런 발언을 못 봤습니다. 저는 탄핵 이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거기에 환율이 올라가면 돈을 벌 수 있는 미국 국채를 또 경제수장이라는 사람이 샀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단히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최상목은 물러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이 우연인데요. 오늘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미국 국채 매입 의혹에 대해서 국민특검이 국민브리핑을 하는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전문가가 한 자리에 다 모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경제회의를 잡았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정부가 경제회의를 잡았는데 왜 갑작스럽게 잡았느냐. 오늘 예정된 현안 질의를 회피하기 위함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한 거죠. 굉장히 비열한 꼼수 같습니다. 정말 기가 차고요. 특히 오늘 현안 질의에는 경제회의를 핑계 삼아 관리내각 넘버1이죠. 한덕수 권한대행 넘버2 최상목 경제부총리 모두 불참한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지금 훼손시키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이런 비열한 꼼수와 불법으로 국회마저 패싱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자신들의 범죄와 위법 사실이 탈탈 털리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 두 사람에게 경고하는데요. 오늘 2시에 국회로 꼭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사는 당신들에게 내란식의 윤석열의 꼭두각시 그리고 아바타라는 기억으로 당신들을 평가할 것입니다. 내란식의 윤석열과 함께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 공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국민특검은 하루 쉬어갑니다. 아시다시피 탄핵 선고 이후 여러 가지 또 많은 뉴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내일 하루는 국민특검을 쉬고요. 그 탄핵 선고 이후에 국민특검 진행 일정에 대해서 우리 시민 동지 여러분들과 언론인들에게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채 매입 의혹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홍성국 최고위원님, 또 이병진 의원님, 문금주 의원님, 안도구 의원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7차 국민특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